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일제강점기 192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네, 1920년대, 1910년대가 무단 통치라면 3.1운동을 기점으로 이 방식을 좀 바꿉니다. 우리를 이렇게 공포로만 정치했더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바꾼 건데 정말로 문화 통치는 아니고요. 그냥 그들 피셜로 이제는 너희와 우리를 문화적으로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면서 문화 통치를 합니다. 당근만 준 게 아니라 당근 주는 척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내막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자, 문화 통치. 일제가 이제 방식을 바꿔요. 탄압만 했더니 내부적인 결속이 너무 단단해지더라는 거죠. 일단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에 나섭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립은 가망성이 없어.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금씩 자치권을 줄 테니 그냥 내부에 협력하면서 얻을 거를 얻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민족적인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건데 친일파를 키웁니다. 친일파, 밀정 이런 사람들 키워내는데 민족 분열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우리 독립 못할 텐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쓸데없는 희생을 줄이지 않을까? 라고 타협을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더 힘들어요. 모두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 나쁘게만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일본인들을 싫어하니까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당근을 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현혹이 되면 이제 내부 분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노린 거겠죠. 자, 친일파 양성합니다. 분열이 목적이에요. 친일파를 양성을 하고요. 자, 치안유지법이라는 거를 실시를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나라 쪽에 퍼지면서 이 사회주의는 어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의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의 개념에서는 많이 가진 자, 너무 지주, 자본주의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런데 이거하고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일하게 노동자들이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일제 식민 통치는 근본적으로 위배가 되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위배가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이랑 유사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치안유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하게 합니다. 일단 모이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반대를 하고요. 요렇게 내용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그룹을 지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의회 같은 거를 만들면서 야, 우리가 이제 문화 통치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통치 시스템 안에 다 끼워줄 거야. 우린 이제 하나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탕발림을 하게 되는 건데 한국인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립하지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실제 행정적인 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그냥 감투 하나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자문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을 조금 바꾸는데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을 해서 학교 제도를 조금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등교육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게 돼요. 1920년대 중반쯤에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는데 대학이지만 정말로 우리를 좀 엘리트를 키워내는 그런 학부는 하나도 개설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효율적으로 쓰임이 있는 뭐 의학부라든지 법학부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처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수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 교육의 길을 터줬다?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고 경성제국대학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사람들은 뭐 일제의 중심 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게 많이 유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똑똑한 엘리트가 이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서 여기서 세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졸업을 하면은 일단 취업은 보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네. 어차피 우린 독립을 못할 텐데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하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친일파로 자기도 모르게 전환해가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이 세운 겁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한테 맞춰진 그 교육은 진행이 되지 않고요. 경성제국대학 이외에 이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나라 안쪽에는 우리의 정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대학은 단 하나도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요것만 있었다라는 거죠.
문화통치라는 면면 안에는 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막을 열어보면 정말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수탈은 계속 심해집니다. 산미 증식 계획. 일본은 항상 쌀 부족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농사를 지을 땅이 충분하지 않고요. 섬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안쪽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곡창지대가 많이 있어요. 쌀 생산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더 많이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뭐 비료도 뭐 사게 하고 뭐 농법도 개량하게 하고 그러면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해요. 쌀을 대량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 건데 문제는 딱히 늘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어났다는 가정으로 원래 계획했었던 쌀의 양은 그대로 수탈을 해가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산미 증식 계획을 한답시고 생산량을 늘리라고 비료도 억지로 쓰게 하고 하니까 이거를 또 빚내서 사고 빚내서 농기구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은 부채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쭉 일어나게 되고요. 회사령을 없애기는 했어요. 회사 설립을 그냥 신고제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돼. 너희도 이제 회사 만들 수 있어.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다가 자, 일본 상품에 한해서 심지어 관세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관세가 없어져 버리면 가격 경쟁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 상인들이나 내부 업체가 생산하는 거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겠죠.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 수탈은 한층 더 심각해진 상태. 우리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문화 통치라고 살짝 겉으로는 루즈하게 좀 보여요. 더 이상 이제 무단 통치를 대놓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야 하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 독립을 위해서 민족 실력을 키우는 이런 교육 활동이나 그리고 경제 활동에서 우리 거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딱 여기에서 알 수 있겠지만 뭘 장려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씁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 조선 물산 장려회, 자작회, 토산애용 부인회 등등등 다양한 단체가 이 활동에 참여를 해서 우리 옛날에 신토불이라고 우리 거 쓰자 우리 농산물 이 운동도 있었죠. 관세 없이 들어오는 일본 상품 그리고 일본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어떤 상업의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망가지고 우리나라 물건들이 가격 경쟁이 없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도 불매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 씁시다 라고 우리 거를 진흥시키는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거 써줍시다. 이러면서 이런 운동을 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대학교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설립을 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해요. 1000만 국민이 1원씩만 내도 학교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거는 당연히 중간에 방해를 해서 이거는 실패를 했고요. 대신에 이 자꾸 학교 세우려고 하니까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엘리트를 그쪽으로 흡수를 해갑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원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민족운동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민족운동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가 1910년대에는 농민운동이나 이런 운동에 일어날 만한 환경이 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겉으로나마 문화통치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시도가 됐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1920년대에 이런 활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하는데 좀 힘들겠지만 이제 무단통치만 해서 모든 걸 통제만 하다가 약간 루즈하게 이렇게 세게 쫌매기만 하다가 요거를 풀어주는 시점이 1920년대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농민운동 볼게요. 저기 신안에 암태도라는 데의 소작인들이 아주 탐관오리 같은 지주가 있어요. 못된 지주가 있는데 이 문제초의 횡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소작쟁이라는 걸 했어요. 투쟁을 한 거죠. 일을 안 하겠다 우리는. 소작료는 이 사람들이 내는 돈이죠. 이걸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만약에 100가마가 뭐가 나왔으면은 여기서 뭐 10%나 이 정도를 세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100가마를 생산을 했는데 여기서 60가마, 70가마를 가져가면 남는 게 거의 없겠죠.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난 액수를 무슨 고리대금 업자처럼 가져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일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쟁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들어주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성공한 소작쟁이에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주문제처에 대항을 해서 요 농민운동이 하나의 성공 케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비슷하게 노동운동이 있는데 자, 원산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이거는 1930년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자, 석유 회사에 이건 또 일본 쪽이겠죠.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 분노를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났고요. 이게 좀 일파만파로 사건이 커지게 돼서 심지어 일본과 프랑스 안쪽에 있었던 노동단체들이 격려 전문을 보낼 정도로 크게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이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강주령의 고공농성이 나오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노동운동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사회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드디어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1910년대에는 그냥 일반인들은 주로 움츠려 있기만 했었는데 이제 뭔가 외부 활동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게 20년대의 특징입니다. 강주룡은 여성이에요. 그 고무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이었는데 고공농성을 합니다. 자, 임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항거를 하면서 을밀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였어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고공농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이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있었고 이 중에 일부는 이 아주 작긴 했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발생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쭉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어디에 눈을 떴냐면 인권 같은 데 눈을 좀 뜨고요. 진짜 평등한 사회라는 거에 눈을 좀 뜨게 됩니다. 자, 소년운동 일어나요.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든 방정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방정환 등이 소속되어 있었던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고요. 잡지 어린이를 발간을 합니다.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의 세 번째 교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손병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병희가 방정환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가 되겠죠. 그래서 천도교 쪽에서 이런 활동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던 편이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결로 인권이랑 관련된 활동으로 형평운동이 있어요. 형평. 왜 우리가 형평성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형평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진주에서 일어났었던 운동인데 조선 형평사라는 게 생겼대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 백정. 도축업자죠.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을 잡는 지금의 정육점 같은 데 있는 그런 도축업자인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시를 받았고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사회적인 악습이죠, 이거는. 이미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정의 자식들은 일반적인 학교에 입학하는 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굉장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사회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계층이 백정이었고 정말 진정한 어떤 신분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대대적인 형평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포스터가 제작이 됐고 연설문이 만들어지고 실제 사람들에게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 줄 것을 많이 어필하는 활동들을 이 형평운동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사회가 약간 활발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당연히 우리 독립운동도 계속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사실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까 보면은 친일파 양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했다는 거는 일종의 독립운동으로부터 관심을 좀 떨어뜨려 놓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상이 또 공존을 하게 되면서 컬러가 여러 가지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모두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추구하고 있을 때에는 생각을 모으기가 쉬웠지만 그러지 않는 시기가 오면 조금 힘들겠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상이 여러 가지거든요. 사회주의 쪽이 있고 뭐 그냥 민족주의 쪽이 있고 생각이 여러 종류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색깔로 다 모여 있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뭘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일본이 바랬던 것 중에 하나겠죠. 하나로 뭉쳐있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뭉칠 필요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모으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은 3.1운동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1919년에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운동인데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순종,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가 사망을 했을 때 3.1운동의 이탄격으로 계획이 됐었던 운동이에요. 자,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민족주의 진영, 천도교의 일부, 자,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학생단체가 시위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서로 다른 단체가 지금 모였네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은 사실은 완전히 컬러가 다른데 이거를 같이 계획을 해요. 근데 같이 계획을 했는데 사전에 또 발각됩니다. 왜냐하면 인산일에 일어났었던 충격적인 이 만세운동을 일본이 한번 겪었기 때문에 순종 황제가 사망했을 때 바짝 긴장을 하죠. 얘네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면밀히 추적을 하고 혹시 이런 거 하나 안 하나 잘 뒤졌기 때문에 우리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성인으로 구성된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계획은 어떻게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사실은 여기서 흐지부지 될 뻔했는데 학생단체, 오히려 학생단체는 비교적 감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못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3.1운동은 다 아는데 60만세 운동은 잘 모르는 거는 비교를 해보자면 규모가 너무 작게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 만세운동의 이탄격으로 요게 있었다.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의 규모는 작았고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작은 규모로 일어났는데 여기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면서 사회주의 쪽 사람들이랑 민족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우리가 목표를 갖게 하니까 같이 뭔가를 도모해봄직한데? 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생각은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는 거야말로 일본이 정말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뭐 할 만한 게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우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단체가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민족주의 진영하고도 우리가 같이 갈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정우회 선언이라는 거를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연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신간회라는 게 요거를 기치로 창립이 됩니다. 비타협적은 뭐냐면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보다 일본에 협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일본이 의도했던 대로 굴러가는 타협적인 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요런 거를 해준다면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신간회를 창립을 합니다. 신간회. 새로운 줄기로 구성된, 자, 이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줄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기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신간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1920년대예요. 신민회는 한참 전에 지금 나왔다 없어졌어요. 한참 전에 1911년에 없어졌으니까. 거기는 비밀단체였지만 이거는 비밀단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 자체는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통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난다. 이게 1920년대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노선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합쳐진 건데 당연히 신간회 활동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우리를 자꾸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 자, 우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본에 물들면 안 돼. 우리 각성해야 되고 우리 민족은 뭉쳐야 돼. 그리고 기회주의자는 안 돼. 친일파, 그리고 일본에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 타협하려는 사람들 배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강령으로 올라가 있고요. 활동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그 통학 기차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기차 안에서 한바탕 대격돌이 일어나게 됐는데 정작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 남학생은 별로 처벌당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만 다 잡혀가가지고 구속되고 하니까
전국에서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휴교령이 내려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편파적인 어떤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합니다. 이런 걸 파견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민중대회를 준비했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일본이 중간에서 방해를 해서. 그리고 이 신간의 자매단체로 여성단체인 근우회가 성립이 되어서 여성들의 운동이 전개됐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기 신간에는 전국의 지회가 설치가 됐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죠. 이런 걸 지원하기도 해요.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민족운동을 지원했다라는 특징이 신간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색깔로 치면은 빨간색, 파란색 컬러의 사람들이 같은 바구니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좀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게 또 신간회의 특징이고 의미겠죠.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1929년의 일인데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간의 충돌이고요. 경찰들이 상당히 편파적인 수사를 한 거죠.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지도 않았는데 이 우리나라 학생들만 처벌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광주에서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검거된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구출해 오고 자, 식민지 얘네들이 쌓인 게 있었어요. 학생들의 교육조차도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차별이 심했던 건데 여기에 안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빵 터진 거죠. 왜 너네는 문화통치라고 하더니 교육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학생운동으로 비화가 됩니다. 이거를 신간의 중앙본부가 우리가 이 편파 수사 조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신간회가. 요 문장이 선지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보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요게 신간회의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영향은 이게 학생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항일투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교들이 이거 못 참아 라고 하면서 동맹휴학을 하면서 점점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는 상당히 큰 학생 독립운동이었다고 좀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920년대에 우리 투쟁 방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일본은 문화 통치를 했지만 실제로는 친일파를 육성하고 우리를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간사한 방식으로 우리의 분열을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열투쟁과 국외 무장투쟁을 활발하게 벌여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부에는 있을 자리가 거의 없고요. 친일파들 피해서 이 눈을 피해가지고 외부로 많이 나가요. 의열단, 일본이 가장 싫어했었던 단체 중에 하나죠. 식민통치기관에 폭탄을 던지고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김원봉이라는 사람 그리고 윤세주라는 사람이 만주의 길림성에서 조직을 했어요. 1919년에. 이 지침서를 쓴 사람이 그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행동의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를 봤을 때 단체 성격 지금 보이죠? 의교 활동이 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꼽아보자면 부산경찰서의 박재혁 의사가 폭탄 던지고요. 조선총독부의 김익상이 폭탄 던지고요. 종로경찰서의 김상옥이 폭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의 나석주가 폭탄을 투척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일본인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고요. 특히 이 김상옥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 것으로 유명했었던 종로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이 김상옥은 요걸로 쫓기게 되는데 김상옥을 생포해서 근거지를 알아내라고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김상옥 의사를 거의 뭐 400명이 넘는 일본 경찰들이 다 쫓아갔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지붕을 막 뛰어다니면서 쌍권총을 쏘면서 여기에 맞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김상옥 의사의 팔과 다리에만 총을 계속 쐈다 그러죠. 결국에는 수발의 총탄을 지금 맞은 상태에서 이분은 쌍권총으로 일본 경찰들을 상당히 많이 사살을 하고 어디 창고에 뚝 하고 떨어졌는데 생포해야 되니까 밖에서 너는 포위됐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남아있는 총알로 자결을 하죠. 이분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내가 체포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게 되면은 나는 체포당하지 않을 거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혹시 내가 고문당하다가 그 고문을 못 견뎌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정말 자결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됐고요.
요 사건이 신문에도 그때 좀 실리고는 했는데 이런 걸 영웅화해가지고 우리가 자극받고서 독립운동을 할까봐 크게 알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못했었던 그런 사건이죠. 이 의거 활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얼마나 일본이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상금을 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김원봉의 목에 걸린 현상금을 그때 당시의 돈을 지금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못해도 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몇백억 단위로 액수가 되게 뛰어요. 말도 안 되는 액수를 걸어놨어요. 양심을 걸 만한 액수를 걸어야 밀고를 하겠죠. 그런 활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활동 방향을 이렇게 잘 활동을 하다가 1920년대 초반까지는 이 활동을 잘 했는데요. 활동의 방향을 조금 바꿔요, 의열단이. 왜냐면 이 활동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 해서는 안 되겠다. 한 명의 개인이, 단원 한 명이 단지 하나의 폭탄 던지고 하는 게 이게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뭔가 체계적인 군사활동으로 좀 맞불을 붙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활동의 방향을 좀 전환시킵니다. 체계적인 무장투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꿔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이 무관을 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의열단의 단원들이 황푸군관학교라는 거에 입학을 해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거를 토대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서 군사훈련에 힘을 쓰고요. 실제로 간부급의 인재들을 양성을 해냈어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좀 흩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민족혁명당이라는 거를 결성을 하는 게 이 의열단의 활동 중에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글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쪽이랑 노선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여기의 성격이에요. 국외 무장투쟁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두 가지의 전투가 나오는데 봉오동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대격파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인들이 상당히 분노하게 된 첫 번째 이루어졌던 건 1920년에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아시죠? 일본군이 봉오동을 이쪽이 먼저 공격한 거예요. 급습을 했는데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등등 이 사람들이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서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봉오동 전투 이겼어요. 여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투가 일어났던 게 청산리 전투인데 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군대가 홍범도 부대하고 연합을 해서 백운평과 어랑촌이라고 하는 그 청산리 일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청산리 전투고요.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부르죠. 어랑촌이라는 지명이 좀 특이하니까 혹시 문제가 지도로 나온다거나 하면 지명에서 힌트를 좀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봉오동 우리 승리, 청산리도 우리 승리. 당연히 일본은 매우 분노했겠죠. 이 두 전투에서 패배한 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간도를 뒤지고 다니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간도 참변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이 간도 지역에 머물지를 못하고 저기 독립군단을 데리고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를 벗어나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때 이미 우린 심각한 피해를 좀 입었고요. 자유시로 주거지를 옮겨서, 근거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유시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러시아 적세군이 와서 니네 무장하고 들어오냐, 우리 땅에. 너네 무장하지 말고 무장 다 해제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거의 탄압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대거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산리하고 봉오동에서 크게 이긴 건 좋은데 그 뒤에 일본인들의 끈질긴 추격과 복수, 그리고 이동한 지역에서의 이런 홀대 플러스 적대적인 반응, 이런 거를 겪으면서 거의 다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그 무너진 거를 또 다 싹싹 걸어 모아서 삼부를 만들어요. 참정신이라고 하는 삼부를 만듭니다. 이거는 외우기 편하라고 앞글자만 딴 거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희생이 많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요렇게 세 가지의 이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1920년대에 우리가 주로 간도나 만주 일대 돌아다니면서 무장투쟁을 하잖아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두들겨 맞고 나서 일제는 독이 잔뜩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이 독립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근데 간도나 만주일 때는 자기네들이 솔직히 잘 모르니까 여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독립군을 소탕하려고 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미스야 협정입니다. 일제가 독립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중국의 군벌, 중국의 그 만주 일대 잘 아는 중국의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을 한 건데 돌아다니다가 독립군 보면은 체포해서 일본에 넘겨달라는 조약이에요. 넘겨주면은 돈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활동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군벌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미스야 협정까지 보면은 그래서 20년대 활동이 좀 순탄하지는 않아요. 문화 통치라고는 하지만 뭘 문화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활동이 조금 다양해지긴 하지만 그만큼 내부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문화 통치를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끈질기게 이 국외 지역으로는 군대를 계속 보내서 우리나라 무장투쟁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일본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산리 대첩이나 봉오동 전투같이 크게 승리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앞부분에서 봉오동하고 청산리에서 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도가 지금 나와 있진 않았었어요. 제 화면에서는. 여러분들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순서를 배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시간 순서대로 배치한 거 찾아라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봉오동 전투나 자유시 참변 이런 거는 섞어서 내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헷갈리니까.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전후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1920년대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밀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 출신의 일본 첩자들이 양성이 되고 침투를 하면서 내부 분열이 조금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일본이 또 한 번 전환점에 다가서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전쟁에 몰두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게 우리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많이 다가오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상해 지역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활동도 여러 가지 변환점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30년대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